여기 이제 드디어 many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many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몇 개부터? 2개 이상. 그래서 이제 전자가 그러면 2개 이상이다. 그러면 누구부터 얘기하는 거냐? 바로 힐륨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기율표 전체에서 누구 빼고 나머지 다가 맨인 거야. 수소 빼고 나머지 다가 그냥 맨인 거야.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럴 때 여기에 대해서 그 뭐냐면은 원자를 어떻게 개념화하겠느냐. 그것부터 이제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매니 일렉트론 아톰 중에서 가장 간단하게 힐륨이니까 힐륨을 토대로 이제 개념화한 걸 보시면 저기 빨갛게 쓴 게 뭐겠어요? 핵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는 뭐겠어요? 이는 뭐겠어요? 양가수. 이거 뭐겠어요? 바로 원자 번호겠죠? 요거 원자 번호 요걸 거고요. E 플러스는 E 플러스는 E 플러스는 E에 마이너스 붙인 거죠. E 플러스는 양성자 전하량. 양성자 전하량은 누구랑 크기가 같죠? 크기가 전자랑 같고 방향은 어떻게 돼요? 반대니까 E 플러스. 아시겠죠? 그리고 원자 번호가 2니까 전자가 기본 몇 개? 2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입자 3개를 가지고 이 원자의 개념화를 한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지금 화살표가 여러 개 보이죠? 그 여러 개 화살표에서 딱 봐도 노란 거는 뭘 얘기하는 거겠어? 노란 거. 인력을 얘기하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파란 건 뭘 얘기하겠어요? 파란 건 청력을 얘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핵에 대해서 전자 사이의 인력 그리고 전자와 전자 사이의 청력이 있나 보다. 그럼 이때 여기서 이 모델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1. 드디어 전자 간 청력이 나타나는구나. 자, 수소 원자 모델에서는 전자 간 청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그런데 이렇게 그 힐륨부터 드디어 전자 사이에 청력이 나타나는구나. 그죠? 그러면 이거로부터 우리는 뭘 한번 해볼 거냐면 1. 저기 보이는 저 시스템의 위치 에너지를 한번 나타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제 위치 에너지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러면 위치 에너지를 보통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니까 EP 이렇게 쓰고요. 바로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은 쿨롱 상수죠. 그렇죠? 쿨롱 상수. 요건 이제 상수고요. 거기에 곱하기 이제 괄호 넣고 자, 여기 보시면은 핵하고 전자 간 거리가 R1일 때는 얘하고 얘 사이에 인력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인력이 나타날 테니까 R1일 때는 마이너스 쓰고 2배의 전자 전하량 제곱. 맞나요? 네, 맞아요. 자, 전하량 제곱된 건 뭐냐면 이 전하량하고 요 전하량과 곱하기를 해서 그렇죠. 그리고 얘는 플러스고 얘는 마이너스니까 곱하기가 되면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요 인력 에너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있겠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R1분의 2 제곱. 그리고 여기 2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전자하고 전자 사이에 뭐도 있겠어요? 전자하고 전자 사이에 청력도 있을 거기 때문에 바로 얘는 R12분의 2 제곱.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당연히 마이너스는 인력 때문에 나타나는 에너지고 여기에 있는 플러스는 청력 때문에 나타나는 에너지겠구나. 그죠? 그럼 이때 여기서 뭐 얘를 뭐 한 번만 더 살짝 간단하게 쓰면 이 제곱은 상수니까 앞으로 빼고 짜잔 이렇게 조금 더 예쁘장하게 써봤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요 EP를 정확하게 알아내는 것.
불가능합니다. 아, 표현은 이렇게까지 해볼 수가 있는데 저 표현에서 추가적인 계산은 불가능합니다. 뭐 때문일까요? 청력학 때문입니다. 뭐 때문이냐면 사실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는 이게 그냥 근사적으로 일정하다고 해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원자 크기라는 건 사실 들쭉날쭉해요. 원자 크기는 대략의 크기라는 게 있어요. 대략의 크기라는 게 있으니까 핵에서 전자까지 거리는 대략의 크기로부터 근사를 할 수는 있는데 이 전자하고 전자 사이의 상호 거리 얘는 전자가 막 움직인다라고 치면 전자하고 전자 간이 아주 가까울 수도 있고 아주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전자 위치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계속 움직이니까 얘네가 가까이 있다고 해야 될지 멀어졌다고 해야 될지 그리고 이걸 표현해 줄 수 있는 함수는 찾을 수 있는 건지 굉장히 난감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결국 얘를 계산하는 게 어려운 것은 바로 R12를 규정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안정하다고 고정시켰네. 다시 뭐라고? 그러니까 정다면체, 정다각형 고정시키면 안 돼. 그 정다각형으로 고정이요? 예. 반발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예. 반발을 최소화하는 형태로 그렇게 해봤는데 뭐 잘 안 통했나 보죠. 예. 잘 안 통했나 보죠. 왜냐하면 내가 물리학자가 아닌지라 이걸 조금 더 모델링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나도 전문적인 지식은 없네요. 그래서 이제 그 물리학에 이런 표현이 있죠. 자, 물리 시간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죠. 예, three body problem이란 말 들어본 적 있죠. 어떻게 번역해요? 바로 삼체 문제 이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서로 상호작용. 상호작용이 뭐예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상호작용이 뭐예요? 바로 인력 청력을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3개 이상의 입자의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미래를 알아낸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네, 미래를 알아낸다는 게 뭐냐면 바로 함수를 찾아내는 겁니다. 함수가 뭐예요? 함수가 미래를 알아내는 수식이 함수죠. 왜냐면 함수라는 게 변수가 있고 결과가 있잖아요. 그러면 수식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결과에 내가 원할 때 아무거나 넣으면 결과를 내가 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물리학적으로 미래를 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삼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미래를 알려주는 확률 밀도 함수를 알아낼 수 있다 없다? 알아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인간을 태워가지고 막 달까지 보내는 이런 세상인데도 꼴랑 원자핵 하나, 양성제 전자 2개 요런 녀석들의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는 게 사실은 뭐 현대 물리학의 한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 해결하면 뭐 노벨상 뭐 100개 받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하튼 뭐 알아보도록 하시고. 그래서 이 삼체 문제가 물리학의 난제이고 이 삼체 문제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소설도 있죠. 네, 그래서 소설 제목이 The Three Body Problem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네, 소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소설이 있고 소설이 The Three Body Problem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어요.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삼체. 아니요? 삼체 행성이 내용이 아무 관계 없던데. 삼체 행성 있어? SF 영화인데. 심각하게 관련이 있죠? 아니, 그거 제대로 본 거 맞아요? 진짜 제대로 본 거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 소설이 되게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되고 막 센세이션도 해서 드라마로도 만들어졌죠. 그래서 드라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심 있는 사람들은 한번 보세요. 나는 굉장히 무섭게 봤거든요. 나는 책을 안 읽는 사람이라서 이제 그 드라마가 나오길래 냉큼 봤어요. 봤는데 난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 무서웠어요. 왜 무섭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뭐가 무섭냐면요. 이렇게 뭐 상식. 나는 이제 뭐 예를 들면 귀신, 뭐 공포 영화 이런 건 전혀 안 무섭거든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하나도 안 무서운데 예. 내가 무서운 건 뭐냐면 첫 번째가 이제 김선아가 무섭고요. 그게 아니면 예를 들어 내가 무서운 게 김선아 말고 무서운 게 지구 온난화 같은 거예요. 난 그게 무서워요. 굉장히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내가 무서운 게 뭐냐면 뭐 내가 공부를 하잖아요. 뭐 공부를 해서 뭘 알잖아요. 그럼 내가 아는 공부 지식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막 추론을 해요. 추론을 했는데 그게 뭔가 긍정적 방향이면 기분이 좋은 건데요.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로 막 추론을 했는데 이게 부정적이 되거나 멸망으로 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난 세상에 제일 무서워요. 제일 무서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구온난화는 피할 수 없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아마 예전에 몇 번 얘기했죠. 뭐 여러분 내 나이 때 되면 지구 멸망에 가고 있을 거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 내 나이쯤이 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구가 완전 바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서 여러분들이 무슨 직업을 갖느냐 일도 중요해지지 않는 세상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내 나이 때가 되면 지구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 3분의 1 정도가 바다에 잠겨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은 생존 전쟁을 위해서 마트에서 다른 사람들이랑 칼 들고 막 서로 죽이는 전쟁을 하고 있을 거예요. 네, 뭐 그런 미래가 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논리적으로 해결을 찾으려고 해도 지금으로는 그걸 막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런 게 무서워요. 근데 이제 저 삼체 문제는 뭘 다루고 있냐면 그런 식으로 자연과학이 규정하는 외계인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의 외계인은 영화에서 나오는 은유적이거나 신화적인 외계인이 아니고요. 자연과학이 지금까지 연구한 외계인이 나와요. 자연과학이 규정하고 그 속성을 이렇다라고 연구된 외계인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의 외계인은 진짜 리얼해요. 그래서 만약에 외계 문명이 우리를 발견한다면 무조건 벌어질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게 봤어요, 나는. 근데 이제 이 영화를 이제 김선아나 정가연 정가는 어떻게 봤겠어요? 재밌게 봤어요. 뭐냐면은 막 다 자더라고요. 왜냐면 이건 자연과학을 이해해야 재밌는 건데 자연과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보면 좀 너무 난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딱 눈높이에 맞거든요. 기회가 되면 꼭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그 파인만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외계인을 규정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한번 기회가 되면 보셔야겠죠. 그래서 이 또한 삼체 문제의 한 예시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정확한 예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죠, 알겠죠? 예, 예. 트럼프 당선 이후에 네. 파리 기후협약 활동 아니다. 아 그거요? 아유 뭐 원래 정해진 수순이에요. 저번 주 금요일에 했던 얘기야. 예,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라고 딱히 기후를 이렇게 기후 환경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들도 다 나름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사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서지 않으면 지구는 멸망하게 돼 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서야 지구를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안 나서잖아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끝나요. 어쨌건. 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됐고요. 그럼 이때 여기서 그럼 봐봐요. 정확하게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했죠. 네. 대충이에요, 대충.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건 가능하겠어요? 근사. 근사적으로 표현하는 건 가능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새로운 타입의 원자 모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자, 똑같이 얘인데 전자 2개. 그리고 핵인데 핵의 원자 번호가 얼마죠? 2죠. 이때
요렇게 새로운 핵을 가정합니다. 그러면 이때 어쨌거나 핵하고 전자 사이에 인력, 핵하고 전자 사이에 인력이 있는데 놀라운 건 요 전자와 전자 있죠? 요 사이에 청력은 없습니다. 청력은 없습니다. 저렇게 새로운 모델을 하나 정하는데 그럼 이 새로운 모델은 뭐냐? 우선 첫 번째 1. 전자 간 청력이 없다고 가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이거 계산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요거 계산할 때 가장 큰 문제가 요거였잖아요. 바로 청력학이었죠. 그러면 힘든 건 없애자 이런 얘기예요. 힘든 걸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청력을 없애요. 그러면 너무 이상하잖아. 있는 걸 없애고 막 이상하잖아. 네. 그러면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청력이 없어지는 만큼 핵과 전자 간 인력 역시 작아진다고 가정합니다. 그럼 저걸 모르는데 어떻게 정확한 걸 어떻게 알아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우선 이거 쓰시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때 원자 번호를 새롭게 재조절합니다. 그래서 아까 원자 번호가 2번이었잖아요. 네. 그걸 1.7 언저리로 바꾸는 거예요. 조금 더 자세한 숫자는 1.688 뭐 이 정도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재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력을 없애고 원자 번호를 재조정을 하고 다 뭐냐면 실험적으로 측정된 위치 에너지의 그 크기를 맞추는 겁니다. 자, 뭔 말이냐? 여기 조건 그대로 해보죠. 청력 없고요. 그 다음에 요놈과 요놈 사이 인력이 있는데 핵전하가 1.7이라고 해보죠. 그럼 이런 시스템에서의 위치 에너지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한 다음에 청력 없으니까 인력만 고려하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2제곱 나올 거고 마이너스 R1분의 1.7 빼기 R2분의 1.7 하면 요 시스템의 위치 에너지 표현이 되죠. 그러면 이때 청력 드러냈죠. 핵전화 약간 줄였죠. 왜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이렇게 실험적으로 결정된 위치 에너지랑 비슷해지면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라고 하는 건 우리가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 대강의 값을 알잖아요. 네. 그거에 맞추어서 이 숫자를 조작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에너지는 측정이 됐고 측정된 에너지에 맞게 여기에 있는 이 숫자를 조절을 해서 청력은 없애버리고 이렇게 인력이 작아진 형태로 원자 모델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원자 모델은 이게 더 실제에 가깝겠죠. 근데 인간이 측정하는 건 에너지 타입의 물리량들이 많으니까 이것만 설명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만든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뒤에서 왜 이 숫자가 하필 1.7이냐 1.6도 아니고 1.8도 아니고 1.7이냐 이걸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방법에 대한 고전역학적 방법도 보여드릴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고전역학적인 그런 근사적 방법 말고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아주 세밀한 방법도 있겠죠. 그런 방법들이 이미 물리학자들과 컴퓨터 공학자들에 의해서 다 개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미 그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다 숫자들을 계산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보고 가져다 쓰기만 하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들 1, 2, 3, 4 이런 식으로 재조정된 1.7 등의 새로운 핵전화를 뭐라고 부르냐면 Z 이펙티브라고 하는 것입니다. Z 이펙티브 뭐 줄임말이냐? 요거 Effective Nuclear Charge라고 하는 거예요. 번역은 뭐냐? 유효 핵전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하는 여러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하트리 폭 메소드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셀프 컨시스턴트 메소드라고 하는 것 등도 있어요. 근데 내가 이론 전공이 아니지라 나는 이런 걸 써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 후배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전문적으로 계산하는 애들이 있어요. 후배가 있어요. 그럼 후배 보니까는 막 이렇게 노트북 들고 다니면서 노트북 딱 여니까 막 코딩 쫙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건이 뭐냐 그랬더니 얘 이거 단말기에서 계산하는 거서 야 그럼 이 계산기 지금 이거 네 PC로 하는 거 아니고 저기 어디 물려 있는 거네. 그래서 아예 그 서울대에 있는 그 슈퍼컴에 지금 연결돼 있어 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여기서 단말 이렇게 코딩 짜가지고 이렇게 execute run 시키면은 서울대 컴퓨터에 돌아가는 거죠. 돌아가면서 이제 거기서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화학과를 나와도 나처럼 진짜 막 3D 막 손에 막 물 묻혀 가면서 막 노가다 하고 막 이런 거 하는 화학과 학생들도 있지만 그렇게 후배들처럼 화학과인데도 이게 컴퓨터 막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막 계산만 하는 이런 화학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화학과 나와도 다 이게 있어서 뭐 여하튼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손에 물 묻히는 화학인지라 난 구체적으로 해본 적은 없는데 뭐 이런 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할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솔직히 더 묻는다고 해도 나도 몰라요. 나 이거 안 해봐서. 그래서 이제 했다고 치고 이런 식의 계산 결과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활용하느냐 그것만 우선적으로 알아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요때 말 하나만 좀 더 해보면 자 1, 2, 3, 4 됐죠? 자 그럼 이제 여기 줄게요. 여기 줄나요? 여기 줄게요. 빨리 어차피 자기는 잘 거 아니에요. 진짜로요? 고마워요. 자 썼죠? 지운다. 지우사 쑥쑥쑥쑥 지우사 뭐라고? 자 다음 오. 자 5는 이제 또 하나 뭐냐면 원래 표현으로는 쉴딩 팩터라고 하고요. 우리말 번역은 가림인자라고 합니다. 보통 쓸 때 시그마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는 Z 빼기 Z 이펙티브 이게 쉴딩 팩터의 정의입니다. 그럼 이제 각각이 뭐냐? Z는 원자 번호고요. Z 이펙티브는 저기서 얘기하는 유효 핵전하고요. 알겠죠? 그럼 이거를 지금 힐륨2 요거에 대해서 적용을 하면 힐륨의 원자 번호 얼마임? 2번이고요. 지금 그래서 계산해냈다고 하는 유효핵전화가 얼마라고요? 1.7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차이가 있겠네요. 요거
그럼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전자 간 청력의 크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전체에 영향을 주는 전자 간 청력의 영향을 바로 쉴딩 팩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그 모델을 새로 잡는 과정에서 어떻게 했었냐면 청력을 없애는 만큼 인력도 줄여버린 거죠. 핵전하를 줄여버린 거죠. 그러면 마치 이걸 어떻게 생각하기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거지. 예를 들면 내가 영화를 보러 갔어. 영화를 보러 가서 이렇게 온 스크린에 있는 모든 화면을 다 보고 싶은데 앞에 앉은 관객 한 분이 되게 이렇게 막 건우예요, 건우. 뭐라고? 그래? 하여튼 앞에 앉으신 분이 이게 막 체구가 커. 체구가 커가지고는 안 보여요. 예, 체구가 커가지고는 앞에 일부가 살짝 가린 거야. 아, 가린 거야. 그러면 참 그 난감하지, 그지? 맞아요. 그럴 때, 그럼 내가 이거 나는 화면 100%를 경험하고 싶은데 이 앞에 사람이 요만큼 가리면 그만큼 내 화면이 없어진 거 아니야. 네. 그럴 때 우리가 가렸다라는 말을 쓰지. 네. 그 전자 간 청력을 이렇게 빗대어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우 1번 전자가 2번 전자에 의해 0.3만큼 가려져 가지고는 핵 전하를 1.7 정도만 경험한다 라고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냥 고전역학적으로 생각하면 전자 간 청력인데 그걸 이제 전자끼리 서로 가렸다라고 이제 말을 바꾸어 쓰는 거죠. 그래서 이 가림 인자는 보통 원자 내 전자 밀도가 클수록 동시에 같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쉴딩 팩터라고 하는 게 뒤에서 또 이제 슬레이트 룰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슬레이트 룰 하면서도 이게 다시 한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 쉴딩 인자는 사실 쉴딩 인자는 뭐를 정확하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요 유액전하를 정확하게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서 원자번에서 빼면 되는 거니까 사실 이걸 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요걸 정확하게 계산하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서 보시면 요 가림 인자만 따로 근사적으로 비슷하게 계산해내는 방법이 있어요. 그걸 이제 뭐냐면 슬레이터 룰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가 바로 유핵전하다라는 거 꼭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하나만 더 합시다. 자, 거의 끝났어요. 여기 줄게요. 줄게요. 으이샤. 일 했고 그 다음에 2. 자, 두 번째는 말이 생각이 안 나냐. 두 번째는 그렇지. 최외곽 전자의 유효핵전하에서 나타나는 주기적 성격이 있습니다. 주기적 성격. 요게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옵니다. 특히 어느 시험? 수능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요거 이 패턴만 하나 외워 놓으시면 돼요. Y축은 유효액전하예요. 그 다음에 X축은 그냥 원자 번호예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원자 번호가 1번인 애가 있어요. 그게 누구죠? 수소겠죠. 그러면 그 수소의 경우는 유효액전하가 얼마일까요? 1이요, 1. 수소의 경우는 유효액전하가 바로 그냥 1이 되겠죠. 그래서 수소만 유효액전하고 원래 원자 번호하고 똑같아져요. 왜? 수소는 뭐가 없으니까요? 전자 간 청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수소에서의 유효액전하는 원자 번호랑 동일하다. 알겠죠? 그걸 나머지
2번, 3번 해가지고 원자 번호에 따라 유효액자나 패턴을 조사해서 그 결과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 결과는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여기서 하다가 주기가 바뀌었던 거예요. 이겁니다. 알겠죠? 네. 이게 가장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네. 됐죠?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미안. 아휴, 급하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러면 뭐냐? 여기 1번이라고 했죠? 네. 얘가 2번입니다. 2번의 힐륨. 그럼 얘는 누구였습니까? 얘는 3번의 리튬. 그래서 뚜두두두두두 갔다가 얘가 10번의 니온입니다. 10번의 니온. 알겠죠? 가장 꼭대기에 있는 거. 그러다가 얘가 11번의 소듐입니다. 소듐. 그러다가 얘가 18번의 알곤입니다. 얘가 19번의 포타슘. 알겠죠? 물론 뭐 여기서 약간 삐뚤빼뚤 이럴 수는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우상향 패턴인 건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건 무조건 우상향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둬야 될 두 가지 성격. 첫 번째, 주기율표상 여기서 첫 번째 기억할 건 1. 요 유효핵전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원자번호 자체입니다. 그래서 원자번호가 커지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효액자는 계속 커집니다. 알겠죠? 이게 뭐랑 약간 차이가 있냐면 이온화 에너지 패턴과 약간 다릅니다. 이온화 에너지는 이게 원자번호가 커져도 이게 주기율표상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감소하거든요. 근데 얘는 어쨌거나 주기율표상에서 오른쪽으로 가건 아래쪽으로 가건 무조건 계속 증가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수소잖아요. 리튬이죠. 이건 누구예요? 소듐이죠. 이거 포타슘이죠. 이것만 놓고 보면 또 어떻게 되느냐? 얘만 보면 이 패턴도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율표상 같은 쪽에 있어도 뭐냐면 원자 번호가 커지면 기본적으로 유효액자는 커집니다. 계속 커져야겠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데 두 번째. 근데 주기가 바뀌면 단 언제냐면 18쪽 n번 원소에서 1쪽 n 플러스 1번 원소로 진행할 때만 감소합니다. 요 패턴만 알아두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전반적으로 같은 주기에서도 증가하고 같은 족에서도 증가하는데 18쪽에서 1쪽, 18쪽으로서 1쪽, 18쪽에서 1쪽으로 갈 때만 팍팍 줄어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패턴만 알아두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얘는 이후에 그 이온화 에너지 패턴하고도 뭐 비교를 해야 되니까 여하튼 이 내용을 꼭 기억하도록 하시고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시간에 와서는 2하고 3 해서 슬레이터 룰 요걸 해볼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와서 슬레이터 룰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돼요. 알겠죠? 네. 오케이 됐다. 그럼까지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 여러분 오늘 학교 이제 내일 학교 들어가죠? 들어가서 얼마나 이렇게 일주일 있어요? 일주일 다 나와요. 일주일 있다 매주 나오죠? 네, 매주 나오죠? 알았어요? 격주 나와요, 격주. 그러면 다음 주에 네, 계속 수업 있어요. 계세요. 네, 계속 수업 있어요. 네. 근데 그 R1가 아까 규정이 안 나오잖아요.